제가 이런 강연을 많이 합니다. 찾아다니는 걸 많이 하는데 제 주장이랄까 생각은 거절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자. 제 인생의 이제 어떤 지표를 말한다면 좌우명이라고 우리들이 하는 얘기인데 젊었을 때는 최선을 다하자 그랬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은 최선을 다하죠. 왜냐하면 다 최선을 다하니까 다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40대 50대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게 날마다 이 세상 첫날처럼 하루를 맞이하고 날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처럼 하루를 살자. 뭐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대 때 이제 교장하고 청년팀하고 문화원장하고 그럴 때는 밥 안 얻어 먹고 욕 안 얻어 먹자. 이제 밥은 주로 남한테 시제 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로 뭐 뒤통수로 욕을 먹죠. 그래서 저거 욕은 뒤로 먹고 밥을 앞으로 먹는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꼭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80인데 제가 80이라고 안 하고 어떤 때는 60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돌았는가 봐. 지 나이를 까먹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80이라는 생각이 실감이 안 났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는 거절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삶은요 기본이 뭐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요 배격할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조화롭게 잘 서로 충돌하지 않고 소통하면서 잘 평화롭게 사느냐 이건데 보니까 이래요. 거절하고 요구합니다. 거절하고 요구하면 그건 뭐냐? 내 중심이에요. 거절합니다. 그러면 내가 편한 거예요. 요구합니다 하면 내가 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능하면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떨까? 거절하지 않고 그냥 남의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지 않고 내가 지나치게 나를 채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80 가까운 아니 이제 가까운 게 아니라 저기 만 나이로 80인데 할망구입니다. 제가 망구라는 거는 90살을 바라보는 81세를 이르는 나이란 뜻입니다. 망국이라는 말은 100세를 바라보는 91세라는 뜻이에요. 그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망구는 90세를 바라보는 81세를 이르는 말. 망백은 100세를 바라보는 91세를 이르는 말.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오래 살고 오래 버티고 이런 사람이 없었죠. 나이가. 그래서 할머니 보고 할망구야 하는 거는 그 동네에 81세 이상 되는 노인이 여자 노인 한둘밖에 남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망고를 여자분들이 가져간 거예요. 남자도 망고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남자분들도 기다려보세요. 망고가 되니까. 그 욕이 아니라니까요. 할망구야. 욕이 아니라고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망구인데 생각해보면 거절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연이 제가 이제 어떤 때는 1년에 200번 하거든요. 이런 걸요. 어떤 때는 하루에 2번도 해요. 여기서 하고 파주도 또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막 뭐라 해요. 제 집사람부터 뭐라 하고 돈 욕심이 그렇게 많느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돈 때문에 다니는 건 아니고 그것도 아니죠. 아예 안 준다면 내가 못 가지. 그렇지만은 강연료 보고는 안 간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우리 딸은 안 그럴 거예요. 걔는 강연료를 좀 보여줘야 될 거예요. 남이네라고. 근데 저는 크게 강연료를 그게 따지질 않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도 고맙지. 그렇게 따지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왔는데 매우 감사하게 왔고요. 그리고 또 고속터미널에 내렸더니 아주 중요한 분들이 서셔서 저를 딱 그 자동차 앞에서 기다려 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호승 선생 말고 정현종 선생의 시에 보면 그 광화문 글판에서 이제 걸렸다가 가장 인기 좋았던 시 중에 한 편인데 방문객이라는 시를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 앞부분이에요.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 필경은 환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 뒷부분이 좋았습니다. 필경은 환대가 끝내는 마침내는 환대가 된다. 환영하여 대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최두석 교수님이라든가 몇 분이 서셔서 환대를 해주셔서 제가 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수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셨는지 국수를 사주셔서 그것도 맛있는 국수를 사주셔서 못 잡수신 분들한테 미안한데 저 국물까지 먹었습니다. 많이 감사했고 더군다나 콜라까지 사주셔가지고 콜라를 여기다 넣는데 엎어지지 않고 잘 가져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 안 볼 때 이제 돌아서서 마실 겁니다. 환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었어요. 이제 그 직장이나 이런 그 업체에 계시면서 CEO 활동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 중년 이후가 되셔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같은 어떤 주제로 공감하시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신다는 걸 들었는데 사실 그 지금 뭐 제가 보니까 뭐 그닥 그냥 많이 드신 것도 아닌 것 같네. 예? 그닥 많이 드신 것도 아니에요.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 더 좀 잘 견디시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 3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인생에는 세 가지 남는 것이 있다. 여유로운 것이 있다.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 3녀. 인생에는 세 가지 여유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 농경시대 얘기입니다. 첫째는 하루 중에는 저녁 시간이 여유로워요. 문재인 정부 때 저녁이 있는 시간, 저녁이 있는 삶,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저녁을 같이 좀 하자.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녁 시간에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잘 살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주경야독 하셨잖아요. 그 농경 시대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마실이라는 게 자주 많았습니다. 동네에 맷집 이렇게 있으면요, 괜찮은 분위기가 있고 공간이 있는 그 집에 밥만 먹으면 꼭 그 시간에 왔어요. 그리고 주인네들도 그 집 주인도 그 사람을 기다렸고, 그리고 동네에 있었던 세상 얘기를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또 갑니다. 때때로 간식이 나오면 그 보리개떡 쪄서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나눠 먹고 감자 쪄서도 나눠 먹고 옥수수도 나눠 먹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때부턴가 이제 도시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그냥 가족이 이제 작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나누면서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녁이 있는 시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마을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삶에서 저녁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저녁에 여유 있게 앉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신다. 두 번째, 1년 중에는 겨울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짧게 하루 중에는 저녁, 1년 중에는 겨울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 농경이니까 지금은 겨울에도 뭐 농사 짓는 사람들 비닐하우스 하지만은 옛날에는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뭐 참새 잡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에 겨울에 여유 있게 뭐 책도 읽고 하지 못한 사돈네 집에도 가고 그랬거든요. 겨울 농사 지면은 이렇게 좋은 옷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꼈던 옷을 그 농부들 일하시는 분들도 사돈네 집에 가고 친척네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생을 두고 볼 때는 노년이 여유로워야 된다. 노년. 아까 들었습니다. 최대석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김영수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도 어떤 책에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올해 그 글을 서울에서 하는 글 심사를 많이 했어요. 제1교당 CJ에서 하는 그 그 아이들 돌봄 교실이는 애들 글 심사를 한 3, 4년 차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MBC 양희은의 여성시대 그걸 한 또 3, 4년 하는 것 같고 또 올해 또 새로 생긴 게 그 초록우산에서 또 글 심사라고 해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 했는데 노인들 어른들 그 짧은 시 지키 공모를 대한노인회하고 한국시인협회가 같이 했는데 그걸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했습니다. 4개를 했는데 어쨌든 이 노년이라는 것은 김영석 선생이 65세부터 75세라고 이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더니 80세로 늘렸다고 그래요. 예, 75세가 좀 짧던지 이제 뭐 80세로 고쳤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양반 학설에 의해서 65세까지 80세가 인생의 황금기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75세든 80세든 나는 그걸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매우 섭섭한데 나는 그냥 90세까지 늘려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노년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여유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돈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또 언뜻 젊은 분들 계신데 젊은 분들 돈 좀 모아야 돼요. 돈 좀 모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연금 있는 그런 직장 그런 삶 그게 좀 좋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살고 싶은 삶이 있어요. 자기 자유와 자기와 권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삽니다.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그건 억지로 사는 거죠. 의무와 책임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내일 모레 우리 아버지 비석을 세드리는데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사셨어요. 97세, 98세에 돌아가셨는데 얼마 안 사셨어요. 아니 105살 먹은 노인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98세면 조금 더 사셔야죠. 나는 우리 아버지 좀 섭섭하다니까. 제가 맞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비키니까 이제 우산이 확 벗겨져가지고 내 차례인데 겁난다니까요. 어쨌든
오래 살다 보면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돈이 그래서 그걸 하려면 살고 싶은 삶도 살아야지만은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권리와 자유로만 사는 게 아니고 책임과 의무로도 산다. 저요 19에 선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나오고 선생을 하고 제가 학력이 고졸인데 나중에 이제 통신대학 나오고 교육대학원 나왔는데 그거는 교감 승진을 하고 한 거고요. 그래서 고졸인데 우리 때 그랬어요. 사범학교는. 난 안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못하니까 나를 대신 밀어서 시킨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때때로 자식은 부모의 아바타로 분신으로 대리인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똑같아요. 저기 지금 보면 나는 그건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돌제비 할 때 보면은 우리 손자들 돌제비 보면 그 앞에다 방맹이하고 마이크하고 청진기를 놓는데 그 애들이 손 짧으니까 못 잡겠어요. 방맹이하고 마이크하고 청진기 잡죠. 그 의사하고 방송인하고 율사 아닙니까? 옛날에는 앞에다 뭐 놨을까요? 실 놨어요. 실 놨어요. 이제 오래나 살아라 말이죠. 애들이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 쌀도 넣고 돈도 놨어요. 그리고 방맹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고 놔트려 저 뒤에 있는데 이게 뒤집어졌다니까요. 그게 말하자면 자식을 대리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딸 남인의 국어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다니고는 그 책도 많이 쓰고 그 친구 본래 서울대학 수능이 나왔을 때 서울대학 들어갈 때 경상계열로 간다 그랬어요. 경상계열로 취직해서 돈 벌겠다. 주희 엄마하고 둘이가 짰는데 내가 끝까지 3일 동안 버텨가지고 안 된다. 너 오빠도 이과를 갔는데 너라도 문과 좀 해라. 그래갖고 제가 고집부려가지고서는 공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제가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성질이 좀 안 좋은데 딸한테는 꼼짝 못 한다고. 왜 그러냐면 저희 딸이 제가 못하는 걸 해줬거든요. 나는 서울대학 못 들어갔고 나는 교수 못했고 박사 못했는데 걔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걔한테 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우리 딸한테는 절절 깁니다. 나는 문자를 보내도 길게 보내는데 얘는 한마디 보내. 응. 응이야 그냥. 나한테 응 하는 사람은 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도 나한테 응 안 하는데 얘는 응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니까 내가 꿀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살았습니다. 62세까지 선생 안 하고 싶었어요. 교장교 가면 제가 좀 나아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선생. 아이고 초등학생이 굉장히 깔보는 자리예요. 그 옛날에 서울 와서 이제 문인들 만나고 이제 공주로 내려갈 때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이제 뭐 약간 조금 기분이 좀 좋아져가지고 가능하면 옆에 좀 젊고 예쁜 여자가 앉기를 바라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비어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비어있어 거기다 가방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앉으면 뭐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 공주에 대학이 둘이 있습니다. 그 전에 셋이 있었어요. 공주교육대학, 공주사범대학, 그다음에 간호전문대학 옛날 얘기예요. 그렇게 셋 있었는데 인생 뭐 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이쁘고 젊고 내가 앉았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여자분이 나한테 물어요. 공주대학 교수입니까? 아닌데요. 교육대학 교수입니까? 아닌데요. 그또 한번 얘기하다 또 한 번 또 물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끊겨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지. 아니 초등학교 선생 주제에 무슨 문학과 인생을 그렇게 거창하게 논하느냐 이거야. 무슨 울분이 그렇게 많으냐 이거야. 초등학교 선생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교장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들은요 유치원생들을 또 깔봐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내가 선생들한테 야 너도 그렇게 하지 마라. 어? 너희들은 중학생 밑에 깔고 있는 사람들인데 유치원생을 너희들이 깔보면 어떡하냐. 그러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진짜로 깔본다니까요. 쟤네들 3년제 대학 나온 애들이야. 공부 못해서 유아교과 들어갔고 애들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유치원 애들이 얼마나 이쁜데요. 유치원 애들 없이 초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하기 싫었는데 아버지 아바타로서 62세까지 43년 3개월 했습니다. 누가 잘랐나? 누가 저기 저 65세를 62세로 잘랐죠.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잘랐는데 공주에 해찬들이라고는 고추장이 있어요. 그래갖고서 이해찬 미워가지고 초등학생들이 해찬들 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해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해찬들이 망할 뻔했어요. 안 팔리는 거야. 이해찬에 해찬이 들었다고. 해가 찬 들이라는 고추장이에요. 해찬. 해가 찼으니까 밝고 환한 고추장이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망할 뻔했는데 63세, 5세에서 잘렸어요. 62세. 그 바람에 이제 43년. 그럼 거기다 3년 더 했으면 45, 6년 할 뻔했어요. 엄청나게 오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연금 타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밀어서 하라고 한 살아야 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연금 타는 사람이 되는데 제가 연금이 좀 많습니다. 교직연금이 한 450 정도 되고 몰랑 갔다 온 것이 또 100만 원 정도 되니까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강연료 있고 책 그 인쇄가 있어가지고 연금이 반절로 잘렸어요. 그렇죠. 예, 반절. 아주 최대한도 자르는 게 반절입니다. 돈은 안 잘라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 타는 사람이 이제 수입이 좀 있으면 그 국세청에서 가만히 두지도 않아요. 수입원으로 보고 연금을 최대한도 반절 잘라요. 그래서 이제 반절 잘린 지가 한 5, 6년 됐어요. 5, 6년 됐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므로 강연료가 이제 조금씩 모이고 책이 팔리고 그래서 그런 건데 내가 국세청을 한번 고발해 버리려고 했어요. 그 쥐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렇게 나한테 돈을 가져가요. 아니 진짜요. 근데 지금 이 핸드폰에 돈이 좀 들어 있어요. 근데 못 쓰겠어요. 6월달 세금 내고 봐야 되니까. 우리 집이 뭐 8천만 원, 1억 그런데 잘못하거든요. 집을 팔아야 돼요. 한때는 한 번에 내가 뭣도 모르고 돈을 썼다가 미국에 사는 한글 시인들, 교포들 내가 상을 주는 게 있거든요. 한 10년 정도 줬어요. 3,000달러씩 해서 행사비 1,000달러하고서 4,000달러를 보내는데 그 달러 통장을 내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금 내는 게 너무 벅차가지고 달러 통장을 다 털어서 세금을 냈어요. 집을 팔 수는 없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렇게 몰인정하게 세금을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언제 그렇게 새를 살면서 세금 내본 적이 있냐. 그냥 꾼소리 말고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해주는 게 많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야 될 삶과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저는 그 두 삶을 다 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살아야 될 삶은 뭔가를 봉사하고 아니면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데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쪽 요구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고 싶은 삶은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래서 저는 첫째 그 살고 싶은 삶으로서는 시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될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슨 단체장도 하고 뭐 심사하라면 내 시간도 바쁘지만은 해주기도 하고 뭐 그냥 자그마한 글 쓰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않고 쓰고 그리고 선생님도 오래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정년할 때까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시인. 문단 안에서만 알려지는 시. 근데 이게 좀 괜찮은 시인이 되려면요. 문단 밖으로 나가야 돼요. 문단이라는 것은 글 쓰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거든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서로 그냥 아는 거는 그거는 그래요. 그건 집안굿이거든요. 근데 문단 밖으로 나가서 일반인들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이런 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되기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됐습니다. 60세 돼서도 안 됐고 2012년이니까 나이가 좀 먹었을 때입니다. 문화원장을 할 때인데 그때 그 교보글판에 이제 제 시가 한 편이 올라가 가지고 그 뒤부터 좋아졌습니다. 아까 정현정 선생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가 얘기하는 이 시가 올라가기 전에는 늘 그분이 1위였어요. 인기투표로는 그 방문객이 1위였는데 제 시가 올라간 뒤로 그분이 이제 2위를 했는데 좀 미안하죠.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올려서 올라간 건데 2012년도에 그 광화문글판 여름 아니 봄편에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2011년도에 올 뻔했다고 그래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떨어뜨려 가지고 재수해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시가 이제 광화문글판에 올라간 뒤로 저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20넉자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인데 저는 그 시를 행운을 가져다 준 시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그 해였습니다. 이종석이라고 하는 그 잘생긴 남자 배우가 학교 2013이라고는 KBS2 드라마에서 이 시를 읽었어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그런 시가 있구나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같은데 이렇게 강연을 가면 아이들이든지 식당에서 이제 일하는 그 어른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날 보고 하더라고요. 이종석은 젊고 이쁘고 잘생겼는데 그 시를 이종석으로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식판에 이렇게 내밀으면 진짜 제가 들었어요. 밥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늙었네 이래요. 아니 내가 이종석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종석이 그 2013 KBS 드라마에서 그 시를 읽었으므로 이종석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리돼서 늙었다는 말을 안 하는데 그 뒤로는 또 나태주가 또 가수가 또 나와가지고 앞에는 이종석이 했는데 이번에 또 나태주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나 이런 때 내가 강연을 가면 손자아이가 내일 나태주 뭐 강연 온대 그러면은 할머니가 뭐야? 그 나태주 아니 그 노래 부르는 걔가 언제 문학 강연을 할머니 그게 아니고 그 말고 글 쓰는 나태주 있어요. 그럼 그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할머니도 손자 말을 듣고 읽어보자. 그래서 내 시를 읽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트롯 나태주가 나온 뒤로는 또 내가 또 뭐 앞서서 그 인터넷 그 뭐야 검색해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고 사진 나오잖아요. 본래는 내가 1번이었는데 나태주가 나온부터는 내가 완전히 이제 찌그러져 가지고 동명이인으로 나옵니다. 일단 연예인하고 이름이 같으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연예인하고 이름이 같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문정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문정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시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시영이라고. 근데 거기도 이시영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오세영이라고는 시인이 있는데 오세영이라는 만화가가 있고 오세영이라는 또 배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세영도 그냥 저 밑이죠. 어쨌든 뭐 나태주가 또 나와갖고 내가 또 그냥 뭐 찌그러진 깡통처럼 됐는데 그래도 뭐 나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나태주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방송에도 내가 같이 나가서 출연해줬고 우리 공주에서 풀꽃문학 축제를 하는데 나태주가 또 와서 노래도 하고 100만 원에 불렀어요. 안 되거든요. 100만 원에. 자기가 자기 그 방송 프로그램 찍을 때 내가 가서 출연해 줬거든요. 거기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풀꽃문학 축제 때 올 거냐? 그랬더니 돈 안 받고 가겠습니다. 그랬으니까 100만 원도 안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받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사실 즐겁고 명랑하고 아름답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 노년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은요. 중년 후반부인데 노년이 되시거든 더 의미 있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인생에 세 가지 여유 있는 시간, 여유로움을 가져야 될 그런 때가 저녁, 겨울, 노년.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좀 천천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지금 너무 빠르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자기 생각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내 생각만 해요. 제가 앞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기주의하고 개인주의가 기본이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풀꽃 이전의 시를 볼 때 보면 그런 시들은 상당히 내 중심의 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라는 게요, 개인의 시 쓰는 사람의 하소연과 고백의 글입니다. 시라는 것은 하소연과 고백의 글이에요. 하소연과 고백이므로 그 시의 그 소재 들어있는 요소가 감정이에요, 감정. 그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한때 제가 1971년도 서울신문 출신인데 그게 감정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주장이라고 현실이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아닌 것도 아닙니다.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시 원래 그 원형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라는 것은 자기의 고백과 하소연을 짧은 글로 써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라고. 그게 시라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저도 오랫동안 시를 상당히 근엄하게, 상당히 시처럼, 상당히 수사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것도 좀 복잡하게 제가 오래 썼어요. 근데 저를 별로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나만 그렇다 이렇게 써야 될 걸. 너도 그렇다 이렇게 썼더니 사람들이 너 좀 보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만 그렇다가 아니라 너도 그렇다니까 상대방을 인정하니까 너 좀 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정말 저는 뭐 오라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예 글 써야 되니까 내가 개인 직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국문학관에 정식 직원이 셋이 있는데 거기에 맡길 수가 없어서 내 일정만 조정해주는 직원이 있는데 제가 본래가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강연 일정 조정하고 이러면요, 내가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그 고민을 여자분한테 맡겼어요. 그럼 당신이 좀 고민 좀 해주라. 그래서 내가 어디서든지 오면 그 사람한테 부탁해요. 고민 네가 하고 나는 가라는 대로 갈 거다. 그리고 나는 내일 또 그 여자가 일러줘야 알아요. 내일은 나와야 됩니다.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일을 해요. 그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살아야 될 삶입니다. 저는 철저히 살아야 될 삶과 살고 싶은 삶이 따로 있어요. 저는 살고 싶은 삶은 글 쓰는 거예요. 그것도 부탁받아서 하긴 하지만은 그게 제 본령이고 제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강연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섞여서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거를 그 연영미 씨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걸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변했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그건 오로지 너도 그렇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할 걸 좀 늦게 했어요. 그 시를 가지고 패러디를 참 많이 합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럴까? 의미심장하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놓고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그렇게 패러디를 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터넷에다 그렇게 했어요. 패러디가 가장 많은 시 중에 하나가 풀꽃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밉더라, 오래 봤더니 주먹으로 때리고 싶더라. 그런데 그게 내 아들이더라. 그런 패러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아들이더라. 어쨌든 그 시로 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까도 이제 최대석 교수님 가지고 계신 시집 사인을 했는데 꽃을 보듯 너를 본다입니다. 꽃을 보듯 나를 봐라가 아니고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책을 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사더라. 그런. 이제는 다른 사람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망해요. 내일 아마 망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내가 고혈압 환자인데 내일은 혈압약을 하나 더 먹을까. 몇인지 몰라서 좀 걱정스러운데 좀 남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 없는 나는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을 제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데 집사람이 귀해서 제가 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없으면 내가 빈방에 들어가야 되고 밥도 안 먹을 거고 뭐 먹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지가 필요해서 자기한테 잘한다.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왜 다른 사람한테 잘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시잖아요. 기소불력 물시의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이 중국 사람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지만은 우리도 청년 사신 분 계시지만은 아니 중국이 언제부터 저렇게 미국하고 맞짱 떴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생각은 중국이 좀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질 것 같다. 미안한 얘기인데 깨져야 돼요.
이 역사 이래로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전체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저렇게 막 무슨 큰 괴물처럼 움직일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저 덩치가 커서 저런 거예요. 조상력 진짜 무섭습니다. 기소불력 물시여인 그 밑에다가 한 문장을 더 달잖아요. 타인 방편, 자기 방편.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나한테 잘하는 거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한테 잘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들 제가 참 주제넘게 이제 시인협회 회장도 제가 했어요. 나는 사실 굴러온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굴러가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늘 이 강연도 내가 오라고 안 했거든요. 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간다고 안 했는데 오라고 하셔서 이것도 받으면 저한테 굴러온 복이에요. 나는 문화원장 한다고 안 했거든요. 공주. 저 서천 사람이에요. 대강 문화원장은 그 지역 사람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공주에서 저를 문화원장을 시켜줘서 물론 출마하고 선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운동도 하고 했지만 그것도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복이고. 그리고 풀꽃문학관도 그게 제가 한다고 안 했거든요. 1번 집이 공주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걸 대학교 출신 시장이 고쳐놓고 쓸 사람이 없어갖고 저보고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풀꽃문학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 하나를 가지고 10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했더니 국토부에서 돈 주고 청평남도에서 돈 주고 공주시에서 돈 줘가지고 100억짜리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굴러온 거예요. 굴러온 거죠. 그래서 내가 요구를 안 했는데 이게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주 사람들이요. 웬만하면 저를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제가 소선 사람이에요. 문화원장도 했지. 또 풀꽃문학관도 지금 100억짜리 짓고 있지. 한국시인협회 회장도 시인협회 회장이 지금 45대인가 6대 그러는데 2년씩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나갈 때 서울 경인 지역 시인이 아닌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공주에서 있으면서 제가 2년 동안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조금 기다리면서 산 복이 아닐까. 사실은 제가요 62세 때 꺾일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젊어서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젊은 시절에 젊어서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는 거예요. 살아난다니까 걸려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걸 이제 보드레르 같은 사람은 회복기의 삶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회복기. 중병에 걸렸어요. 암 걸렸어요. 수술했어요. 죽어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뭇잎알이 하나하나가 더 반짝이고 아침에 오는 새소리가 더 좋게 들리고 물소리도 새롭고 모든 일이 다 새롭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사실 62세 그 정년 아프기 전까지는 굉장히 염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불만이 많고 그리고 뭐 매일만 껴도 막 투덜대고 막 속상하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죽는다고 막 하는데 그걸 이기고 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흐린 날이라도 좋더라고요. 이런 말 아실 거예요. 오늘은 당신이 불평하면서 사는데 불평하면서 사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당신이 불평하면서 아니면 당신이 헛되게 아무렇게나 사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이게 바로 아까 그 얘기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젊어서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당신이 불평하면서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우리는 그런 내일에 와 있어요. 지금 현재가 그렇고요. 또 내일 또 올 거예요. 그러면요, 그 내일이, 자꾸 오는 내일이, 하루하루가 오늘이 엄청난 선물로 다가온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게 제가 쓴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약간 뭐 좀 지조가 없어가지고 좋은 말이 있는 그런 말들은 복수로 시를 엄청 많이 썼어요. 뭐 남이 욕하거나 말거나 난 내 존대로 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그거니까.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제목도요. 제가 이번에 전집이 나옵니다. 700페이지짜리 12권인데요. 700페이지짜리 12권이 엄청 큽니다. 700페이지 요만하잖아요. 이 12권이에요. 12권인데 그걸 이제 새긴 목록을 낸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같은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 뭐, 그냥 한 10개, 20개, 시인도 10개, 20개, 세개 목록에 같은 이름을 쭉 그대로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하잖아요. 선물, 뭐 이런 것도 아주 여러 개, 여행이라는 시도 여러 개, 행복이라는 시도 여러 개. 그렇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시, 제가 여러 개 썼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 사실은요, 이거요, 무슨 말을 내가 패러디한 겁니다. 당신이 불평하면서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그걸 제가 늘 가슴에 넣고 있다가 제가 문득 얘기를 했어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 전도서라는 글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은 알 텐데 읽어보실 필요도 있어요. 한 10여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어제 있던 것이 오늘에 있겠고 오늘에 있던 것이 내일에 있을지니 해 아래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으랴. 그런 문장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런 문장은요, 장자나 노자 같아요. 문장이. 어제 있던 것이 오늘에 있겠고 오늘에 있던 것이 내일에 있을지니 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겠는가?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솔로몬 왕의 고백이거든요. 죽을 때 이제 쓴 건데, 와, 나는 그게 얼마나 좋은 문장이었는지 몰랐어요. 성경 중에서 종교 관계없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나는 복사해서 읽어봤어요. 복사해서. 유한진 씨가 시 쓰는 유한진 씨, 그분이 저를 보고 그분은 천주교 신자거든요. 천주교 성경을 보내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의 때문에 읽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어쨌든 오늘은요, 하늘 아래 받은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는 거예요. 굳이 그렇지 않아요. 진저리 치면서 아름답게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받아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앞에 있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선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한테 그런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요, 이게 바로 인생을 의미 있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도 말했어요. 동화책에 나오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3가지를 말하라.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어제가 아니고 오늘 지금 저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여기.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 사람한테 잘하는 거. 그게 톨스토이가 말해준 가르침입니다. 너무너무 쉽잖아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잘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좀 비슷하게 됩니다. 꼭 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돼요. 우리 알고 있는 그 윤동 선생의 서시라는 시 있죠.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웠길 입새에는 바람 하나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게요, 윤동 선생 문장이 아니에요. 그게 맹자의 문장입니다. 자기 큰 외삼촌한테 맹자를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아주 많이 들은 거예요. 김약연 선생한테. 김약연이라고 자기 엄마가 김용인데 김약연 선생이 나이가 차이가 많았대, 엄마하고. 큰 할머니한테서 난 아들이 김약연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한테서 난 게 윤동 선생 엄마인데, 김약연 선생이 만주 대통령이라고 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김약연 선생이 맹자를 천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다 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런 어른이 있으니까 윤동 선생이 그냥 기독교 신자지만은 기독교하고 맹자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절대로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현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처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죽어서 어떻게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엄살 떨어서 그래요. 사실 유교하고 그 기독교하고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걸 듣고 그 양반이 그 자기 그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세 부를 써서 매가지고서 이양화 선생 하나 데리고 자기 하나 갖고 자기 후배한테 줄 때, 그때 서문 비슷하게 쓴 게 그 문장이거든요.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웠길 입새에 있는 바람 하나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맹자의 군자 삼락의 첫 번째 문장이 그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때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 귀하다. 그거는 우리가 아주 잘 알아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결혼한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 같이 사는 배우자가 가장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가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배우자, 두 번째가 자식, 세 번째가 친구, 네 번째가 부모. 그래서 부모 된 사람들은 좀 섭섭하시죠. 섭섭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가장 가깝게 오랫동안 같이 사는 사람한테 잘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그렇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 웃는 얼굴, 콧노래, 그거면 내가 바다 하나를 아는 듯한 기분이 되겠다. 그런 생각. 이건 약간 과장이긴 합니다만은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가끔 기분 나쁘면요, 딱 알 수 있어요. 설거지 할 때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나고 숟가락을 가끔 팽팽 이렇게 소리가 나게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는 살살 기어야 되는데 뻔히 알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잘 안 어울리니까 콧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이런 때는 기분이 좋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콧노래가 우리를 안심시키게 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고 그렇지 않나. 나의 것도 그러지 않나. 나의 작은 목소리와 낮은 목소리와 웃는 얼굴과 콧노래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는 남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 좀 생각합시다. 이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이제 특히 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가지고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잘 살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좋은 세상을 삽니다. 하지만 제 형편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다리가 붓고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가슴, 배 이런 데가 아프고 7, 8년 전에 이렇게 뱃속이 다 한번 썩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상했어요. 그래서 아픈데 그래도 저는 살아있으니까 내가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 같으면 아프지도 않죠. 아프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죽은 사람 같으면 아프지도 않습니다. 내일 모레 신구일 날 우리 아버지 비석 묘비 해드릴 텐데 그 양반은 아프지도 않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픈 것도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내 것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인생 3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 4계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4계. 인생에는 4가지 계획이 있다. 이것도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계획하면은 프로그램 이렇게 아주 조밀하고 확실한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이나 동양 사람들은 태도, 방향, 큰 의미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새벽이나 아침에 있고 농경사회니까 1년의 계획은 원단 1월 달에 있고 농사계획을 세울 때 1월 달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아마 이런 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신년 계획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한 사람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이 있다. 이거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무 흔한 얘기예요. 이런 말씀은 진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계획은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 근면함이 있다. 이런 말씀 아시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 근면함이 낸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하면요, 웬만한 건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개인의 삶의 품성이랄까 삶의 덕성을 개인 삶의 덕성을 저는 검소와 근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요, 이 세상에 무슨 얼마나 이렇게 좋은데 무슨 검소 이런 거 생각하냐? 우린 지금요 너무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조금 찢어진 옷도 좀 있고 오래된 옷도 있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면과 검소.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의 계획은 근면함에 있다. 부지런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한 집안의 계획은 화목함이 있다. 우리가 아실 거예요. 가화만서성이라고 옛날 시골에 붙었던 싸구려 문장이 그겁니다. 근데 그게 싸구려라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아름답고 좋은 거 아닙니까? 가화만서성. 집안이 화합하고 서로 어울려서 서로 이렇게 잘하면 모든 일이 모든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이거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동네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너무너무 그리운 것은 가만사성입니다. 화합하는 것. 서로 양보하고 서로 좀 기다리고 서로 참고 서로 동행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훌륭한 옛날 삶의 태도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조급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나만 알고 그런 게 아닌가. 제가 학교 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정년은 뒤에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서울 서희초 초등학교 선생님 그 사건 그렇게 마음 아픈 사건인데도 또 잊어버렸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있었던 그 어린아이 불행을 당한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진 거예요. 매우 반성해야 되고 각성해야 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일만 터졌다면 회의하고 일만 터졌다면 기구 만들고 일만 터졌다면 돈 모아서 돈 예산 늘리고 그러고서 끝. 그러고 말더라고요.
지금 산불 난 것도 저것도 말이죠. 저것서 끝날 게 아니라 헬리콥터 더 내려와야 되고 체계 더 잡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 싶어요. 그런데 회의하고 그리고 대책 세우고 그리고 기관 만들고 기관은 또 만들 거예요. 또 그리고 돈 갖다 주고 그래서 끝. 우리는 다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요. 담배꽁초부터 버리지 말아야 돼요. 담배꽁초들. 우리 불꽃문학관 있는 데가요. 봉황산 기슭인데요. 제가 그냥 가면 담배꽁초부터 줬습니다. 덜컥덜컥 해요. 그 집이 일본 집인데 목조 건물이고 뭐 그냥 저 낙엽도 많이 쌓이고 그런 데인데 그게 그냥 떨어져 있어요. 그 옆에 구설학교 고등학교 선생들도 있는데 그들도 그냥 아무 데나 버려요. 그거 좀 버리라는 데도 버리란 말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좀 좋아져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이 본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부끄러움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끄러움하고 창피한 것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창피한 것은 남한테 들켜갖고 괜히 쪽팔리는 거고 부끄러운 것은 자기 자신 생각해서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부끄러움 아닙니까? 윤동선생한테 진짜 부끄러워요. 우리 시인들도 부끄럽고 그렇게 그냥 아웅다웅 하는 거 보면 이 저 문단 이런 데 보면요. 이 문학상 이것도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학상 돈 많이 있는 문학상들이 다 없어집니다. 상금이 많은 문학상에서는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뒤에 가서 서로 싸우니까 그래요. 1,000만 원짜리 문학상은 안 없어집니다. 그건 뭐 그냥 1,000만 원이니까 그냥 별로 너가 타도 괜찮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시비 안 와요. 박목월 문학상도 그게 7천만 원인데 없어졌어요. 7천만 원.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런데 상금이 많으니까 막 떼제비로 가서 막 서로 그냥 암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없어진 겁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거든요. 상금 좀 내리라고. 내려야 돼요. 내려야 오래 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고 여기 계신 분들 좋은 삶을 사시려고 하고 살고 계시고 앞으로 더 살 것이니까 축복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 하나 읽고 일단 좀 앉겠습니다. 아니 시 하나 더 읽고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너 언제까지 서 있을래? 이제 앉겠습니다. 먼 길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먼 길,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서라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인생이 가까운 것 같지만은 멉니다. 그러니까 서로 손잡고 멀리까지 끝까지 잘 오래오래 가셔서 그곳에서 진정으로 좋은 세상을 더욱 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요. 네. 그럼 우리 시인님한테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제 시인님한테 궁금한 게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우리 시인님 따님이 이제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시라고요. 이제 아까 시인님 말씀으로 본인보다 더 강의를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인님이 눈물이 그렇게 많으시다고. 뭐 이쁜 거를 봐서 눈물을 흘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다는데 그게 맞으신지 한번. 아, 네. 그 옛날에 그 연속극 이제 MBC, KBS 있을 때 아들과 딸이든가 후남이 나오고 그런 연속극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든가 옥소리 나오는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하고 저거는 옥소리 나오는 사랑을 위하여를 보자고 그랬고 텔레비전이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아들하고는 그 후남이 나오는 아들과 딸 보자고 그래가지고 채널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는데 옥소리 나오는 그걸 보면 그 우리 딸하고 둘이 많이 울었어요. 그 나오는 옥소리가 불쌍해서
젊은 남자하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선생한테 시집 가잖아요. 그 운명적인 그 사랑이 너무 안 돼서 울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우리 이 딸하고 저를 보면서 저 바보들 거짓말인데 운다고. 거짓말인데 저게 얼마나 거짓말인데 저걸 보고 우느냐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둘이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우리 저 딸이 조금 저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우는데 성질도 이제 변덕스러워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걔가 저를 많이 팔아요. 저도 또 걔를 많이 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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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저는 아직도 건설사 현역으로 32년간 예, 재직 중에 있는데 시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빠르다고 하셨는데 빠를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도 높고 변동성도 그럼요. 높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한마디로 이제 벽하시다고 하는데 시인님의 특징을 보면은 고요함 속에 기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시대에서 시인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이 고요함과 기쁨을 어떻게 내재화해서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를 그냥 제 편에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둘고 때때로는 잔인해지고 이기적이 된 거는 첫째 숲과 멀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꽃이나 이런 작은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좀 없어서 그렇고 같은 얘기인데 또 하나는 좀 무용할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시, 음악 이런 것에서 좀 멀어져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후기 근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지금 처해 있는 걸 한병철이라고는 제독 철학가가 말씀하기를 피로하다, 우울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10년 만에 나온 책을 보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로와 우울과 불안이 우리 삶의 어떤 이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좀 어두운 면이 아닐까. 피로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예술로도 안 되고 그러는데 각자가 만족을 좀 하는 방법을 좀 스스로 조금씩 취득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만 됐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인데 이것도 탈무드에서 나온 말을 김수환 추기경이 빌려다 쓰신 말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하고 약속을 지키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이 기본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만족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서울 사직동 넘어가다 보면 사직동 그 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국역 그다음에 경복궁역인가 거기서 내려서 사직동 언덕으로 가면 배화여대가 보이는 거기 언덕에 올라가면 티베트 난민들을 돕기 위한 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번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면 뭐 티베트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빨리 가면 라사에 갈 수 없고 천천히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말이 티베트 속담이라고 그럽니다. 빨리 가면 라사에 갈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삼보일배를 하잖아요. 그게 자동차 타고 그냥 뭐 부르릉 갔다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삼보일배를 하면서 천천히 가야 진짜 한 번을 갔다 오더라도 갔다 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서두는 거, 이렇게 빨리 되는 거, 그걸 좀 조금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거기다 붙여서 제가 인생 세 가지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인생 세 가지 불행은 첫째가 소년 출세입니다. 소년 출세.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 공주에도 전국에서 최연소 시장이 있었어요. 네, 소년 출세. 최연소 시장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재선했어요. 그 시장이 불꽃문학관을 만들어줬어요. 대학교 교수인데 그거 때려치고서 시장을 했어요. 전국에서 최연소 시장을 해서 2번 했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갈 데가 없어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시장님 보니까 막일도 못하지, 무엇도 못하지. 교수했는데 교수도 갈 수 없고, 그 잘렸어요. 거기 막아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여론하는데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쳐버린 거예요. 나는 그 이준호 시장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우리가 뭐 따르고 했던 시장인데 아무것도 걸 일이 없어. 지금 그 사람이 회갑도 안 됐을 거예요. 소년 출세. 그런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그냥 아이돌 죽어라고 해 아이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이돌 여러분 저기 저 탤런트 중에서 이거 미안한데 노년이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이순재, 김희자, 또 최불암은 요즘에 허리 아파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최불암 상당히 인격자인데요. 한국인을 없으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허리 아프대요. 많이 아프대 많이. 그분은 참 훌륭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탤런트 중에서 노년이 풍부하고 좋은 사람이 있질 않아요. 이미자는 괜찮을 거예요. 이미자 선생은 남편이 훌륭해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지금 예술원 회원으로 이제 신영균 씨하고 김지미 씨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래도 그 노인정 같은 예술원에서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년 출세, 이 사람의 세 가지 불행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중년 망실 망부. 중년에 애기 하나나 둘 낳고서 남편 잃거나 아내 잃는 거. 이거 진짜 해결이 안 됩니다. 너 집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혼하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살아야지. 바꿔봤자 별거 아니니까 그냥 계속 사는 게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연 선생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기 젊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수입이 괜찮고 그러면은 좋았겠네요. 돈 좀 많이 모았겠네요. 아이고 무슨 소리. 나는 아주 나빠졌을 것이다. 여러분 좀 돈 없고 좀 초라하고 한 사람이 갑자기 돈 많이 생기면 목부터 하죠? 남자 같은 경우 목부터 하죠? 다른 여자부터 쳐다보죠. 틀림없이 나는 김성녀하고 헤어졌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라하게 살았으니까 집에 가도 괜찮아요. 김성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돈이 좀 괜찮게 벌려면 딴짓을 하더라고. 그 책 만들던 사람들이 무슨 여관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해. 하다가 폭삭 망해갖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년 망실 망부 이거 두 번째 불행. 세 번째 불행은 노년 빈곤. 노년에 돈 없는 우리 아버지가 그거 걸리셔서 많이 힘드셨어요. 돈 없어가지고. 노년에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쥐고 있어야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그게 이제 현대 버전. 옛날 버전이 또 있어요. 조선시대 옛날 버전. 조선시대 옛날 버전은 사람의 세 가지 불행. 그때는 이제 남자라고 그랬겠죠. 첫 번째 소년 고등과 같은 얘기예요. 소년 출세가 같은 거예요. 소년 고등과 19살 이전에 과거업체에 1등을 하는 것. 두 번째 부모 음덕으로 음직하는 것. 부모 음덕, 부모 백으로 벼슬하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려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애들이 글 써달라고 그러면 자기 자식 글 고쳐주면 안 돼요. 남인의 서울대학 교수는 남인의 내가 글요 절대 안 고쳐줬거든요. 그 지금 잘 쓰거든요. 지금은 걔가 나보고서 아버지 비문이 너무 많아 이렇게
나한테 그 소리 하는데 내가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줬으면 지금도 아버지 그래서 고쳐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건 진짜 놀라운 것은 글 잘 쓰는데 말도 잘하는 거. 글 잘 쓰는데 말도 잘하는 거. 불행이다 이거예요. 앞장서잖아요. 앞장서잖아요. 이건 꼭은 아닌데 혹시 말이죠. 조국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조국 같은 사람도. 글 잘 쓰고 특히 이제 확실한 건 조광조 같은 사람. 그런 어른.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그래서 임금님 선생 하시고 그러니까 뭐 모함에 걸려서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잘한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야 돼요. 글 잘 쓰고 말 잘 쓰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앞장서라고 그러겠죠. 앞장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하지요. 그렇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시죠. 충분히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강의를 들으러 온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슨 영어 학원을 갔었는데 그때 어른들이랑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제가 꼬맹이니까 어른들이 넌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저는 시인이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른들이 다 웃으셨거든요. 엄청 크게. 근데 어린 마음에는 그게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할 때 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직업 2위가 수녀고 1위가 시인이라고 맞아요. 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직업 둘이 시인과 수녀예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내가 시인이 되겠다는데 부모님이 어른들이 왜 웃었는지 알겠다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도 잘 모르고 이제 문학도 잘 모르는 이제 삶을 살았지만 항상 시인에 대한 동경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시인이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분들에 대한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이제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시작 수업 같은 것들을 한두 번 나가봤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선생님께 이제 이르는 거기도 한데 그럴 때 이제 저희 아마추어들끼리 시를 쓰면 시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너는 나태주를 안 한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저희가 쓰는 시들이 다들 사실 좀 단순하고 좀 모자라는 그런 시들을 쓰지만 나름 저희는 이제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이제 진심을 담아서 쓴다고 쓰는데 그럴 때마다 듣는 말이 이제 넌 나태주가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써오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번 화가 났던 얘기가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 어떤 아주머니가 딸을 좀 먼저 보내시고 그 딸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포트로 설명을 해서 시를 써서 갖고 오셨는데 시작 때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 시가 아니다 이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시는 사람의 얼굴과 같아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좋아하는 시가 있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시가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옳은 시가 있고 그른 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쓴 시가 있고 잘못 쓴 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수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다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을 더 길게 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 하시고 명함을 받으셔요. 명함을 받으시고 보세요. 선생님이 돈 더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명함을 받으시고 연락을 하세요. 하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릴게요. 네. 고민하시지 말고 지금 잘하고 계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민하게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 보고 너는 잘하냐. 또 말씀하시죠. 네. 좀 서서 짧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를 보면 나무 철학자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나무를 바라보니까 풀꽃이나 시를 봤을 때도 풀을 바라보는 그게 너무 철학자적으로 풀을 썼었잖아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도 그런 나무 철학자의 시리가 나와요? 저는 뭐 철학자도 아니고요. 말을 거꾸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꽃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풀꽃이 나한테 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꽃은 말을 못하지요. 근데 내가 풀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꽃이 또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나하고 대화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물에게 말 걸기예요. 우리는요 늘 흰 구름 보면 야 구름이 희다 그렇지만 구름이 우리를 보고 너 왜 거기 서 있냐 이럴 수도 있어요. 너 왜 우리 서 있냐? 너 아직도 뭐 누군가가 좋아서 편지 쓰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꾸로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풀꽃의 말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본래 있는 내가 있고 풀꽃이 된 내가 있고 그래서 그 내가 두 개가 둘이 돼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거기 그냥 경직된 인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나는 젊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풀꽃이 보이는 나이가 있어요. 50대쯤 돼야 됩니다. 40대, 30대는 아직 풀꽃이 안 보여. 그리고 저도 55세부터 풀꽃이 보였어요. 근데요 이런 건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계속해서 풀꽃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 기억 속에 좀 잠재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게 그거지? 이게 뭐 민들레하고 뭐 다른 꽃이 어떻게 다른가? 제비꽃이 특히 꽃다지하고 냉이하고 어떻게 다른가? 냉이하고 꽃다지하고 어떻게 다른가? 냉이하고 꽃다지하고 달라요. 거의 비슷합니다. 노란 꽃이 핀 것은 꽃다지고 하얀 꽃이 핀 것은 냉이에요. 제비꽃도 보라색도 있지만은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요. 제비꽃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나이는 55세쯤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꾸로 말하는 것, 거꾸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인간이 내가 주인이고 저기 꽃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쟤들이 피었으므로 우리가 봄이 왔다는 걸 알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벚꽃이 폈잖아요. 피잖아요. 그러면 봄이 완전히 무르익었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만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을 자연한테도 줘보는 그런 마음. 그런 데서 이제 바꿔 생각하는 마음, 역지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졸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나이 먹어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일하는 사람. 근데 나는 일해서 돈 벌고 싶지는 않고 풀꽃문학관에서 오늘도 삽질을 좀 하다 왔어요. 그래서 꽃을 캐다 왔는데, 그런 것들을 나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엽 줍고, 나무 잘라주고, 옮겨주고, 비질하고 그런 걸 하는데, 나는 그런 늙은이로 풀꽃문학관에 그냥 슬금슬금 살다 갈 거예요. 그게 제가 살고 싶었던 삶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저쪽 네, 저는 나태주 시인님을 옛날부터 굉장히 존경하고 한 번은 꼭 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직에 초등학교 42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던 그런 제가 경력을 다 알기 때문에요.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제가 재직 중에 신앙송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한 지 아직 따끈따끈한 1년 반 지난 저도 이제 관리자로 퇴임을 했고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님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한번 풀꽃 문학관 또 하신다는 거기 한번 오세요. 찾아가 볼까? 오시죠. 그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 후에는 이제 신앙송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제 푸드 테라피스트로 강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태주 시인님 시를 읽으면 굉장히 담백하잖아요. 그죠? 가감 없이 담백하고 그리고 늘 궁금했어요. 이 시에 나오는 연모하는 사모님 말고 여인이 또 있었을까? 이 사람은 누굴까? 물론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은 다 주변에 낭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를 읽을 때마다 이건 누굴까? 이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태주 시인님 시 중에서 제가 시를 좀 여러 가지 알고 있지만 보고 싶다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질문을 한번 네, 읽어보시죠. 그 질문은요.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하나 낭송을 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시인님 앞에서 제 소망이었습니다. 버킷리스트였고요.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모님 외에 누가 여인이 있으셨는지. 네. 그 우리 집사람은 저는 여자를 세상에 와서 참 좋은 저를 돌봐준 여자분을 둘 만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20대 무렵까지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지극하게 용서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사람이 살아갈 때 오로지 내 편이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로지 내 편. 내가 그게 마음이 아파요. 나는 오로지 내 편이 우리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는데 우리 딸한테는 오로지 내 편을 내가 해줬어요. 내가 해줬다.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는 그걸 내가 못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아들아 멈춰다오 그렇게 돼버렸는데 오로지 내 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늙어서라도 내가 오로지 내 편을 해주고 싶어요. 걔한테. 어떤 경우라도 나는 내 편이란다. 어떤 경우라도. 근데 대강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내 편이 어렸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서 제 집사람이 오로지 내 편이에요. 뭐 제가 이제 좋아했던 여자를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때때때때로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모를 것 같았는데 다 알았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냥 봐줬어요. 근데 그 뒤로도 지금도 제가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 10쯤 돼요. 10. 대구 가도 있고 부산 가도 있고 광주 가도 있고 공주에도 있고 논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 근데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보다도 더 큰 여자가 우리 집사람이고요. 귀하고 고맙지요. 그런데 시를 쓸 때는 우리 집사람을 상대로 쓰는 시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시를 써서 보내요. 이제 그 전에는 노트에다 썼는데 이제 카톡으로 보냅니다. 카톡으로. 부산에 사는 지금 29인가 30살 되는 영어 선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나한테 왔어요. 졸업하자마자 이제 나한테 편지 보내고 왔는데 그 친구한테도 얼마 전에도 내가 써서 보냈어요. 카톡으로. 부산역 오래오래 안아본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의 몸보다 너의 숨결을 사랑하고 너의 숨결보다 너의 영혼을 더 사랑한다. 나이 먹지 말거라. 아프지 말거라. 근심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거라. 지나는 바람이 알아듣는다. 바람도 바닷비린내 향기를 머금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답장이 왔어요. 딱 시인님 시네요. 히읗 너무 좋습니다. 시인님 시 덕분에 행복한 오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시에서요. 이제 너 아니면 상대 이 사람은요. 시마다 다 달라요. 근데 시집에다 모아놓으면 다 한 사람이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다 자기라고 생각해요. 사기치는 거지. 명함 드렸나요? 네. 대답 그 정도 하시고요. 시 읽고 가세요. 시 안 하실래? 소원이래. 시 하나 읽으세요. 얼른 하세요. 네, 나태주 시님이 하라니까 해야 됩니다. 시. 네, 감사합니다. 와, 하세요. 보고 싶다. 나태주. 보고 싶다. 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에 차고 가득 차면 문득 너는 내 앞에 나타나고 어둠 속에 촛불 켜지듯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웃고 보고 싶었다. 너를 보고 싶었다는 말이 입에 차고 가득 차면 문득 너는 나무 아래서 나를 기다리고 내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풀잎 되어 햇빛 되어 나를 기다린다. 여기 나오는 거는 그 서울에서 초등학교 선생하다가 작년인가 그렇게 정년한 여선생이에요. 여선생인데 이 여자도 우리 집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 특징은 사고를 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아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번 달에 대학교 은퇴하고요. 이제 이막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남인혜 교수님 동영상을 많이 보면 우리 나태주 씨님이 이렇게 일하시다가도 시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실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뭔가 착상이 나면 바로 뛰어와서 메모하고 뭐 그러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AI 시대잖아요. 워낙 시대가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어떤 자연적인 감상이다 시를 써달라고 시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소설이나 스피치나 시가 다 AI 챗GPT로 만들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더 정교하고 또 나태주 시인님의 어떤 그런 글 쓰는 스타일까지 또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우리 나태주 시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AI로는 시 못 씁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카이스트 제가 석좌 교수를 이광영 총장이 시켜서 받았는데 이유는 단 하나 제가 한국에서 만화 시집하고 향기 시집을 최초로 냈어요. 만화 시집 안 될 것 같지만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이제 만화를 제 시를 가지고 만화로 이제 시집을 냈는데 첫 번째 안부,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행복. 그래서 지금 안부하고 사랑까지 나왔고 지금 행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나오면 이 세트를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 시로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광영 총장이 저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와서 강의 좀 해라 해서 작년에도 2번 했고 올해도 이제 아직 안 했으니까 2번 할 텐데 그 이유가 제가 석좌 교수를 그건 석학 교수라고 그러던데 하라고 한 이유가 그 엉뚱한 생각을 했다 그 소리예요. 제가 만화 그리고 향기 헤겔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시각과 청각이 아니면 예술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오감 중에서 시각이 본래 70%고 청각이 20% 30%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은 그 중에 이제 조금이고 그런데 이 향기는
후각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집을 내자 해서 지금 3권이가 4권 나왔어요. 조향사하고 해서 협업해서 나왔는데 또 만화 시집은 또 웹툰 작가하고 해서 나왔어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올해 보고 싶었다라는 시가 이제 안부고 별을 사랑하여가 이제 사랑인데 또 이제 행복 꽃게제가 교정을 봤어요. 곧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이 길었지만은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영혼을 위한 시쓰기라는 책을 썼는데 좀 고민을 했지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AI는 시가 안 된다. 그걸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AI는 그냥 흉내지. 왜냐? 이런 말로 대신할게요. 한병철 씨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병철 씨 피로 사회를 내고 그 다음에 불안 사회를 냈어요. 불안 사회 중간에 있는 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공지능 AI는 에로스가 없다. 인공지능은 타자에 대한 욕망이 없다. 이겁니다. 인공지능은 에로스가 없다. 예쁘다. 차 쳐다보는 것도 에로스고, 아, 참 이거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에로스고, 좀 친하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이거 에로스인데 AI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그걸 더 불안하지, 부족하니까 한마디 더 했어요. 에로스는 타자에 대한 욕망이 없다. 아니, AI는 타자에 대한 욕망, AI가 타자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북구문학관에도 여러 사람이 왔었어요. AI 글쓰기 동호인들이 여러 명이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써서 보여줘요. 나태주 스타일로 풀꽃을 써요. 근데 아닙니다. 어디서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보십시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여기까지는 써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도 그렇다는 못 씁니다. 왜 못 쓰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요. 유추, 상상, 아니 유추, 연상, 유추예요. 그래서 그 문장으로 보면 반복 병치예요. 자세히 오래 보아야 자세히 오래 병치잖아요.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보아야 이것은 반복이잖아요. 예쁘다, 사랑스럽다, 병치잖아요. 이건 돼요. 다른 걸 또 써도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쓸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도 그렇다는 이것은 반전 변형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박용철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시적 변형에 대해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는 시 쓰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읽어야 됩니다. 시적 변형에 대하여. 내가 필요하면 그것도 복사해서 보내줄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도 잘 이해가 안 가. 나도 그 글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시적 변형에 대해요. 이렇게 나와요. 그 글에 시인은 하느님 다음 가는 창조자다. 하느님 다음 가는 창조자. 무슨 소리냐? 없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러면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는 창조자 아직 아니에요. 그걸 풀꽃이잖아요. 근데 너도 그렇다로 함으로써 이건 없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거. 창조자. 없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은 반전 변형에서 나옵니다. 반전은 얼굴을 돌아서는 거예요. 변형은 다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도 보면요. 반전 변형이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건 바로 노년입니다. 중장년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건 한시에서 기승전결의 기. 일으키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천둥은 또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건 승이에요. 이어가는 거예요. 이건 인생으로 보면 한 송이 국화꽃은 봄부터 소쩍새. 이거는 유소년기예요. 그 다음에 한 송이 국화꽃 먹구름 이것은 청년기예요. 유소년기와 청년기가 비슷한 겁니다. 한 통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이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눈이가 생기꽃. 이게 장년기예요. 장년기에
확 돌아서는 어떤 전기가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꽝이에요. 40대 50대 됐는데도 우리 아들 아직도 나한테 차값 받아갖고 차 굴리면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은 꽝이에요. 그게 꽝. 어? 그래서 아들아 멈춰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50대가 됐는데 아직도 80살 먹은 내한테서 차를 굴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이 50대 되면요, 완전히 자기 파워가 생겨야 되고, 인컴이 생겨야 돼요. 물론 걔도 이제 공무원이고 사무관이니까 돈을 받겠죠. 근데 맨날 새는 것 같아. 맨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한테도 한 번도 안 줘요. 나는 걔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 딸한테는 받아봤어도. 나 참.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노년.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노란 내 꽃이 피려고 간밤에 부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받쳐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 앞에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 장년기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노년기에 받쳐줘야 돼요. 나도 겁나요, 사실은요. 나도 겁난다고요. 어? 지금 뭐 뽀롱 하나 터져갖고서는 완전히 이제 신문 나갖고 나태주 그냥 사기꾼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잘하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걱정스러워요. 잘하다가 마지막에 잘못하면 그냥 앞에까지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모래성 같아요. 잘 살다가 끝머리 잘하다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뭔 얘기다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AI는 신을 못 쓴다. 결론. 예. 그 선생님 그 유튜브 나 보낼 때 있으면 적당히 잘라서 하세요. 우리 아들 것은 잘라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시인님. 제가 풀꽃문학관에도 갔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소리고요. 지금 오늘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저희 딸이 34인데 아직까지 저한테 용돈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아버지를 좀 아들도 그렇다니까 위로를 좀 받았고요. 제가 오늘 부탁드리는 거는 나태주 문학관에 갔을 때 풀꽃문학관에서 오르간 연주를 해주셨었거든요.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혹시 오늘도 피아노 안 돼요 나. 피아노하고 오르간이 달라요. 나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서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는 우리 오르간을 못 치게 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절대 오르간 치라고 하면 안 돼요. 오르간은요 이게 페달인데 이게 줄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지그시 누르고 이래야 돼요. 근데 피아노 치듯이 페달 주시 탁탁 치면 줄이 끊어져요. 그때 시간이 짧아서 앵콜을 못했어. 아니 그때 오시거든 해드릴게요. 나는 노래도 별거 아니야 그냥. 이 피아노하고 오르간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르간이 고장 나는 데가 그 페달 줄, 그다음에 바람통, 그 피리 거기에 먼지 끼는 거, 그 세 가지만 아니면 오래 써요. 근데 풀꽃문학관에 100년 된 오르간이 있어요. 근데 그 일본에도 없는 오르간이라 가깝거든요. 근데 그거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오르간 치는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 예쁜 여자한테 하듯이 조심스럽게 해야 돼. 이게 탁탁 이렇게 하면은 쟤는 탁탁 치잖아요. 스타카토로 탁 치고 그러잖아요. 오르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 연주하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망가지니까 이제는요 오르간 고칠 사람도 없어. 한국에도 아무도 없어요. 낙원상가에 오르간을 파는데요. 내가 가봤어요. 일도 없어요. 오르간이 일도 없어요. 네.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오늘 강의를 저도 이제 직접 들어보니까 이제 나태주 시인님 시가 왜 저희들한테 이제 다가오는지 그게 이제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제 항상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따뜻하게 느끼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나태주 시인님께 큰 박수로. 네. 말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 한두 개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차인데 넉넉하게 끊었습니다. 지금 10시 15분이면 될 수 있지요? 네, 충분할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주신다면 인생이라는 게 앞에 당장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험한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도 그게 끝까지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플린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뭐 가깝게 보면 뭐 비극이고 멀리 보면 희극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꼭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생은 짧게 보면 실패일 수 있고 나쁜 것일 수 있지만은 길게 통으로 길게 보면 그게 성공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위험한 거는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안 하면 그것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공하는 거예요. 9개를 알았다면 더 좋죠. 제가 티베트 거기 사직동 그 집에서도 또 티베트 속담인데 이런 말 거기 있더라고요. 9번 실패했다면 9번 노력했다는 것이다. 9번 실패했다면 9번 노력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를 안고 더 좋은 성공과 더 좋은 행복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굉장한 마이너입니다. 지금도 마이너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세상에 자동차가 없겠습니까? 오죽하면 요즘 세상에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주에서는 그런 저를 좋아합니다. 큰 가방. 제가 인생 보따리예요. 저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내 인생 보따리인데 왜 양보합니까?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머리 빠졌으니까 모자. 키 작은 키는 뭐 여전히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고서 공주 시내를 제가 활보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저게 나태주지. 제가 망하는 길을 알아요, 저는요. 내가 벤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 벤츠 살 수 있어요. 벤츠를 사가지고 공주 시내를 내가 쌀쌀 긁고 돌아다녀요. 일주일만 다녀요. 그러면 나는 망합니다. 나태주 끝났다 그럴 거예요. 제가 좋은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가면 안 돼요. 마누라 그거는 어렵겠다. 젊은 시절에 돈 받았으면 그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실패했던 건, 내가 망가졌던 거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살다가 힘든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면 그 생각하시고 기어코 일어나서 좋은 세상을 더 이렇게 열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춘문예에 당선된 것도 내가 여자한테 완전히 버림받아갖고 죽을 뻔했는데 안 죽으려고 시를 써서 신춘문예 당선이 됐어요. 난 그 여자분이 굉장히 고마워요. 인천 홍도동 도화동에 사는 여자인데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나 같아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느닷없이 나와갖고 자기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잘생기지도 않은 인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나를 뭉댕이로 쫓아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살아서 시를 썼어요. 그래서 시인이 됐어요. 저는요 절대로 시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버려줬기 때문에 시인이 된 거예요. 이 버림받은 것도 축복이 된다 그런 얘기. 버림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뒤로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서 오늘 또 저는 그 집으로 갈 텐데 내가 갈 때까지 틀림없이 우리 집사람은 잠 안 자고 기다릴 겁니다. 이것도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아까도 전화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전화하면 뭐라고 문제 아세요? 여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분들은 남자가 나가면 그 나가 있는 남자가 배고픈 짐승이야. 첫 번째 묻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이렇게 말하는 부인은 최고의 부인입니다. 밥 먹었냐고 물으세요? 부인이? 그러면 진짜 좋은 부인이에요. 당신 어디 있냐? 누구 있냐? 그거보다도 뭐하고 있냐? 그거보다도
밥 먹었냐? 밥이나 굶지 않았냐? 이러면요. 진짜 좋은 부인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 마이너 이런 것들이 저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잘 사시고 잘 살고 계시니까 이 대한민국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몇 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무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무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떴습니다. 지구 한 무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무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삶이 작고 꾸지꾸지하고 그저 그래도 그것이 지구 한 무퉁이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공기가 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 한 무퉁이가 진짜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깊어졌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은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다. 그렇다고 고만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고 좋게 생각해야 된다고. 한병철 씨 얘기 다 할게요. 후기 근대 사회 사람들의 나쁜 점 하나, 자기 착취. 우리는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를 착취한다고요. 잘 해놓고 더 잘하라고 막 자기를 막 내모는 거예요. 부족해. 너는 오늘 꼴찌야, 깡통이야, 틀렸어, 실패야, 망가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시가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랬더니 그 책이 엄청나게 지금까지 나가고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멈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서 만족하고 위로하고 그냥 평화롭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병원에 갔다가 아파가지고 퇴원하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치료해주고 봉투도 내주고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멀리서 빈다.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터지든 너무 아프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잘 견딥시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잘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